전산회계 1급 공부를 하시는 전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콕콕전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1년 6월 초에 치러진 전산회계 1급 제96회 이론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문제 풀이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 좀 드려볼까요? 이 책자가 간단한 요약집인데 콕콕전 교수 전산회계 1급 핵심 체크앤드 빈출 120문제 라는 조그마한 요약 책자입니다. 요 PDF 파일을 제가 이 영상 아래쪽 설명 부분에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요거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서 요 유인물 보시면서 이 유인물을 해설하는 요약 영상도 있습니다. 같이 시청하셔서 시험 직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이 전산회계 지식들을 정리해서 시험 당일날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 96회 이론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보시는 것처럼 출제 분야와 출제 경향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원리 기본 원리 쪽에서 기타 문제로 한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유동자산 쪽에서는 유가증권 평가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한 간단한 이론 문제 한 문제가 나왔고요. 비유동 쪽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부분, 그리고 무형자산, 개발비 같은 거의 개념, 그리고 부채와 자본 쪽에서는 자본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묻는 문제 한 문제랑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간단한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회계원리적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8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원가에게는 이번에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보조 부분 원가 계산 문제 하나 이론적인 문제랑 종합원가 계산 관련된 문제랑 기타 문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 계산서 한 문제랑 면세 한 문제랑 기타 문제 한 문제가 나와서 총 15문제 30점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회차도 그렇게 난도가 높지 않게 출제가 되었고요. 주로 나오는 문제들 빈출 문제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산회계 1급 96회 이론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이거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여러분, 이게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용한 재무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징이 필요해요. 하나는 이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믿을만 해야 되는 거죠. 가짜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이게 믿을만 할 뿐만 아니라 내 목적에 적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나의 목적에 적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건데 이번 문제는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인 거죠. 자,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믿을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보시는 것처럼 중립적으로 만들어야겠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 만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중립성은 신뢰성과 관련된 특징입니다. 또 하나, 자, 검증 가능성.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추후에 검증이 가능해요. 맞나 안 맞나. 믿을만 하겠죠? 따라서 이 검증 가능성도 신뢰성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또 하나가 표현의 충실성.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표현을 충실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훨씬 더 믿을만 하겠죠?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또한 신뢰성의 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뢰성에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목적 적합성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정보가 나한테 내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정답인데 이거는 이 정보가 다른 정보랑 비교할 만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내 목적에 적합하다는 뜻인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만 구별할 줄 아신 다음에 나오는 용어들이 믿을 만한 거냐 내 목적에 맞는 거냐 랑과 같이 맞춰보면 되는 그런 거겠죠. 또 하나가 적시성이 있는 겁니다. 제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을 만하면 뭐 하겠어요. 늦게 나오면 나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빨리 나와야겠죠. 이게 내 목적에 맞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골라낼 줄 아는 것,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당기말 결산을 위한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 사항이 발생하였다. 오류 정리 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이랬죠. 여러분 이거는요. 결국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항목에 대한 어떤 구조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보면은요. 이 흐름이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법인세를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판관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과 영업의 수익에, 영업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구별해가지고 요 차이를 아는 문제를 많이 묻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재무상태표죠.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T자를 만들었을 때 오른쪽이 재무상태표죠. 여기에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입니다.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당장 팔아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 거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은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타 포괄을 조정한다고 그랬죠. 평가 손익이 이 안에 대표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또 하나 뭘 많이 묻느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같은 것들은 기타 포괄 손익 같은 걸 넣어서 자본 쪽에 하나 항목인 거로 처리를 해야 되고 실제 이 주식을 팔고 해서 이게 실현이 되거나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것들.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것들은 평가 손익이 생기면 얘를 자본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차이로 구별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죠. 어떤 문제인가 볼까요? 자,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기타 포괄로 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겠죠? 자, 전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미상각. 여러분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러분 요거는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 위쪽에 자본 조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주로 마이너스 항목들이에요. 자기 주식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것들. 여러분 따라서 이거는 자본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영업의 손익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의 미계산.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타 포괄에 영향을 미치지 여기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 얘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이익.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요. 자, 영업의 수익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를 넣으면 영업의 수익이 올라가니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올라가고 당기 순이익이 올라가겠죠. 여러분 얘는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4번. 당기의 기타 대선삼각비를 자, 대선삼각비로 계상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기의 기타 대선삼각비를 자, 대선삼각비로 계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기타 대선삼각비는 영업의 손익에 들어가는 거고요. 대선삼각비는 판관비로 들어가겠죠. 따라서 여기 들어갈 항목을 일로 옮겨서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여기 있는 항목을 일로 보내버리면 영업이익이 줄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올라가긴 하지만 어차피 이 금액이 일로 가기 때문에 위치만 바뀌어서 요 항목과 요 항목의 금액만 바뀔 뿐이지 여기 나와 있는 궁극적인 당기순이익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갈 거를 판관비로 넣어봤자 어차피 비용 인식이 된 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바뀌지 않지요. 동그라미 4번이 살짝 난도가 있는 내용이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이 3번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 3번 고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을 한다. 여러분 물건이 팔리면 우리 회사 나가서 회사로 저쪽 회사로 가버리죠. 내게 아닌 거예요. 따라서 매출 인식하면 동시에 매출원가도 같이 인식하는 거죠. 이걸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해요. 내가 재고를 100원에 사가지고 왔는데 이게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사온 가격보다 더 미치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100원에 사왔는데 50원에 팔아야 돼. 그럼 50원짜리지 않습니까? 이제 가치가. 그럼 50원을 까줘야겠죠?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가 발생해서 감모손실이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계산한다. 여러분 이렇게 수량이 줄어든 거를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이제 정상적으로 발생한 게 있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거 대표적인 예가 뭐냐? 주유소가 휘발유를 파는데 휘발유가 증발을 좀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건 뭐냐? 대표적인 게 도난이에요. 도난. 누가 훔쳐갔어 휘발유를. 그러면 여러분 얘는 매출원가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정상적으로 증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판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휘발유를 팔기 위해서는 일부 증발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들은 원가로 인식합니다. 팔린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도난된 건 여러분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이거는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얘는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 감모니까 휘발유가 증발한 거로 보고 매출원가를 넣는다? 맞는 얘기겠죠? 자, 4번.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감모손실이 어떤 거다? 비정상이다. 그럼 뭐로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어떤 게 있다 그랬습니까? 도난이 있다 그랬죠? 맞는 얘기예요. 정답이 2번이겠죠? 왜 틀렸느냐? 잘 읽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이 얘를 어떻게 하게 만났냐면 직접 차감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차감해서 100원 주고 취득했는데 이게 시가가 50원이면 50원 만드는 게 아니라요. 자, 이 재고자산에서 차감 항목으로 차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고 자, 차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원을 만드는 게 그냥 바로 50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요.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 100원에서 밑에 마이너스 50. 그래서 순액 50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뭘 잡는 거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계정. 이렇게 차감 항목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금 난도가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1번과 3번과 4번을 다 골라낼 줄 알면 2번을 고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만 여러분 이건 암기가 필요해요. 이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가 직접 차감하지 말고 원래 취득한 금액 100에다가 줄일 금액 50원을 차감해서 이렇게 차감적으로 평가 항목을 한다. 마치 대선 총당금 차감하는 거나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하는 것처럼 그래서 취득한 금액 자체를 보여주게 하는 이런 식의 총액 표시를 하게 만들어 놨다. 그럼 이건 살짝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기본 전제가 어떤 유형자산 같은 것들이나 재고자산 같은 것들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할 때까지 발생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상 사용 전 단계까지 발생한 비용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유형자산 취득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기계 같은 것들을 큰 걸 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치까지 다 끝나서 시운전까지 끝나서 본격적으로 정상 사용 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더하는 거겠죠? 따라서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비용은 당연히 필요한 비용이니까 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자, 종합부동산세. 여러분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이게 뭐겠습니까? 부동산에 물리는 세금이겠죠.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여러분 얘는 일종의 재산세 같은 것들이에요. 세금이에요. 자, 느낌상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같은 것들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취득에 필요한 세금이에요? 보유에 필요한 세금이에요? 여러분 이 세금은 대표적인 보유에 필요한 세금이라서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얘는 일반적인 그냥 세금과 공가로 해가지고요.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판관비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원래 내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빌린 돈으로 건물을 지으면 이자가 나가죠. 원래 이 이자는 그냥 영업 외 비용 처리가 맞아요. 근데 전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본화를 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본화를 한다고 정해주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원가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C번도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쭉 보니까 A씨가 다 포함된 건 4번밖에 없는 거죠? 자, D번도 볼게요. 여기 재산세라고 써있죠? 재산세도 또 다른 보유의 세금이에요.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비싼 부동산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고요. 이 재산세는 누구나 다 내는 보유세거든요. 역시 얘도 보유세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취득원가가 아닌 거죠. 자,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 있는 취득세. 여러분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살 때 국가가 의무적으로 물리는 세금이에요. 어차피 이걸 살 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냐? 아니죠. 취득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취득의 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죠. 정답은 A, C, E, 4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무형자산 관련 문제입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연구를 일단 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탐색하는 단계인 거죠. 탐색을 해봤더니 물건을 개발해서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럼 뭐 하느냐 이제 연구했으니까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개발 단계가 되면 실제로 그 제품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 기본 논리를 가지고 풀어보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라 그랬느냐?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죠. 개발 단계가 아닌 거를 고르래요. 뭘 고르라는 얘기입니까? 연구 단계를 고르라는 얘기인 거죠. 이 중에 연구 단계가 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연구 단계는 뭐 하는 단계라고요? 탐색 단계죠? 자,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다.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은 연구예요? 개발이에요? 탐색이에요? 구체화예요? 여러분 얘는 탐색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 연구 단계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인가 봐요. 자, 확인해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생산 전 또는 사용 전 시작품. 시작품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사용할 걸 시제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시작품,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여러분 이러려면 구체화가 됐을까요? 아직도 연구하는 단계일까요? 탐색하는 단계일까요? 여러분 얘는 구체화가 됐을 겁니다. 구체화가 됐으니까 시제품 만들어 보죠. 여러분 얘는 개발 단계인 거예요. 자,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공구는 말 그대로 이것저것 공구, 조그마한 부속품 같은 것들 이렇게 조립한 어떤 기구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금형과 주형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쇠 같은 걸로 이렇게 찰컥 찍으면 안에서 물건이 팍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탐색 단계에서 금형을 찍겠어요? 구체화 단계에서 금형을 찍겠어요? 금형이란 거는요. 물건을 찰칵 찍으면 안에서 물건이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그 부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건을 만든다라는 전제가 아니면 금형을 만들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공구가 만들어지거나 금형과 주형이 만들어졌단 말의 의미는 물건을 만든다, 구체화가 됐다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 얘도 개발 단계가 되는 거죠. 자,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형 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이다. 이게 뭔 얘기냐? 상업적으로 만들면 대량으로 만드니까 본 궤도에 올라갔지만 그래도 시험 삼아 소규모를 만든단 말의 의미. 여러분 소규모 공장을 만들 정도가 되면 탐색 단계일까요? 구체화가 됐을까요? 구체화가 돼서 물건이 만들어지니까 조그맣게 일단 시작해보는 거지 탐색 단계면 아예 물건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을 거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얘도 자 개발 단계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연구 단계에 속하는 거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요
탐색 단계, 연구 단계, 구체화 단계, 개발 단계의 개념만 여러분 구분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바로 유가증권 문제입니다. 다음은 은행상사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이다. 단기매매예요. 단기매매. 여러분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 금액이 오르거나 평가 금액이 내리면 평가 손익을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죠.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자, 단기매매 증권 및 영업의 손익을 계산해라. 그런 내용이죠. 4월 1일자에 장현테크가 발행한 보통주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했다. 일단 200주 샀습니다. 8월 31일 날 몇 달 지나서 장현테크로부터 중간 배당금 주당 1,000원을 받았답니다. 자, 배당금 받은 거죠. 그래 놓고 12월 말이 되니까 이게 주당 시가가 12,000원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최초에 200주를 취득을 했고 내가 얼마에 샀냐면 10,000원에 취득을 했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200주 곱하기 10,000원을 하면 이 금액이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개했을까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대변에 자, 뭘 주고 취득했는지 안 나왔겠지만 뭐 현금이나 예금을 줬겠죠? 나갑니다. 그랬다가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수입 배당금 수입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주당 1,000원이니까 200주 곱하기 1,000원이니까 이만큼 들어온 거죠? 이게 얼마냐? 200주 곱하기 자 1,000원. 이게 얼마냐?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수입 배당금은 어떤 처리를 하는 거냐? 얘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투자해서 배당금 받는 게 영업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외로 집어넣는 거죠. 마지막 12월 31일에 보니까 시가가 10,000원 주고 취득했는데 12,000원으로 얼마가 올랐습니까? 2,000원이 올랐죠? 여러분 따라서 상승한 금액 2,000원 상승한 금액인데 몇 주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200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2,000원 곱하기 자 200주를 더하면 총 금액 얼마가 증가했느냐? 단기 매매 증권이 40만 원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뭘 묻는 문제냐?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을 물어봤죠. 단기 매매 증권은 처음에 200 주고 샀는데 연말에 따져보니 얼마가 더 올랐냐면 40만 원이 더 올랐죠. 얼마가 되는 겁니까? 240만 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자 얘는 정답이 아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뭘 묻는 거냐? 영업의 수익을 묻는 거죠. 영업의 수익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첫 번째 이 수입 배당금 20만 원과 여러분 이렇게 주식이 올라서 평가 이익이 생겼는데 단기 매매면 이거 뭐를 처리하는 겁니까? 영업의 수익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60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영업의 수익 60만 원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되게 어려워 보이고 제가 많이 적어서 그런데요. 이 정확한 핵심만 아는 분들은 금방 곤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나오는 자본의 종류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본 항목에서 어떤 것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은요. 여기가 자본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본금이 있죠. 이 자본금은 액면 금액의 합계입니다. 또 하나가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 거죠. 2월 이익잉여금. 여러분 얘는 당기순이익의 합계 아닙니까? 이 가운데 3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 자본거래에서 남아 얻는 잉여금, 주로 플러스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본조정입니다. 주로 얘는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타 포괄이 있는 거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이에요. 기타 포괄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전 문제 풀어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이 평가손익은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매도가는 증권이라면 어디다 집어넣는 겁니까? 기타 포괄에 집어넣는 거죠. 지금 문제는 여기 있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세 개를 묻겠다는 얘기겠죠? 자본조정. 자,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여러분 자본조정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항목이라 그랬죠? 주로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실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기타 포괄. 안 맞아요. 얘는 자본조정이 아닙니다. 자, 자본조정.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내 주식을 팔았어요. 손해를 봤어요. 원래 그냥 따져보면 진짜 팔았으니까 실현된 거죠. 여러분 얘는 실현된 겁니다. 근데 내 주식을 팔아서 실현된 거는 당기순이익에 넣으면 안 돼요. 얘는 자본거래니까. 그래서 대신 손해봤으니까 마이너스 항목이죠. 바로 이게 자본조정입니다. 답은 2번이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여기 있는 거잖아요. 기타 포괄손익의 누계의 대표적인 게 매도가는 증권이라고 그랬죠? 두 개 더 잡으면요. 자산 재평가 차익이랑 재무제표 환산 손익이 들어가잖아요. 자, 나머지 두 개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감자차손. 감자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다? 당연히 자본조정이겠죠. 얘는 자본조정입니다. 기타 포괄이 아닌 거예요. 정답이 그것도 아닌 거죠. 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결국은 이 문제는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정확히 뭔지를 묻는 문제 아닙니까? 기타 포괄 아니면 이게 없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정답이 아닙니다.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 구조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자본잉여금 쪽은 주로 플러스, 자본조정 쪽은 주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익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금방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회계원리 마지막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회계원리 문제는 수익의 인식 요건입니다.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그랬죠. 말을 바꾸면 매출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재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이 재화가 더 이상 내 게 아닌 거죠? 누구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매수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따라서 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한테 이전되는 거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할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1번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물건을 팔았어요. 그 물건 누구한테 갑니까? 구매자한테 가죠. 그럼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넘어갔으니까. 따라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인 행사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이게 틀린 말입니다. 수익금액 측정할 수 있다. 매출 금액을 알 수 있겠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효율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이 들어오거나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외상으로 팔면. 당연히 높죠. 이때만 매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되게 쉬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상 이어서 바로 원가 회계와 부가가치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